금, 이것은 부와 권력의 만국 통화이며 대제국의 초석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귀금속이다. 금과 화폐의 역사는 5대륙에 걸친 6,000년의 방대한 대서사시다. 베네치아 대운하에서부터 캘리포니아의 금광까지, 아시아의 무역 항로에서부터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소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사에 버금가는 수많은 얘기를 남겼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금은 화폐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화폐의 개념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였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향료나 음식, 가축처럼 가치 있는 물건들로 물물 교환을 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성행한 거래 방식이었지만 물물 교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일이 멀리까지 가축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더 나은 방법이 필요했다. 그 해결책은 기원전 600년경 리디아의 수도 사디스에서 등장했다. 리디아는 부유한 고대 왕국이었다. 세 개의 대륙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사디스는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부피 큰 물건들을 싣고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과 군인들로 항상 넘쳐났다.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한테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으로 금료를 지불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금전적인 가치가 있고 휴대하기 편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은 사디스로 흘러들어오는 팩툴러스 강에 있었다. 바로 주위의 산에서 씻겨져 내려온 사금이었다. 기원전 550년경 마이다스의 손을 가졌다는 전설적인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금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왕은 화폐를 주조했고 또 화폐의 가치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왕이 화폐의 가치를 보장해 주었죠. 왕은 이것으로 양가죽 10장을 살 수 없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양가죽 10장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화폐의 가치를 정했습니다. 이 작은 노란 금속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화폐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화약을 살 때도 낙타 2마리와 교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었고 거래 대금을 지불할 때도 화폐를 이용하는 게 절차가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때때로 은 같은 다른 금속으로 주화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금이 가장 귀중한 금속이었다. 역사상 금은 가치의 척도였습니다. 금에 관한 한 종교나 언어의 장벽도 없었고 1g의 금은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또 남아프리카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역시 1g의 가치가 있었어요. 지중해 공통의 화폐로서 사디스의 금화는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 주었다. 사디스의 금화는 아시아에서 고급 실크와 향료를 들여올 때 사용된 최초의 화폐였다. 금은 무게나 부피에 비해서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아주 작은 양의 금화만 갖고 다녀도 높은 값어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은 아주 효과적인 화폐였고 따라서 금화는 수천 년 동안 화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간단한 거래의 형태가 2500년 동안 국제무역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현대 경제의 초석이 됐다. 주화 주조 기술이 유럽과 아시아에 널리 퍼졌고 이제 금화가 주화의 일반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군인들에게 금화를 지불했고 로마는 금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로마에 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지방의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금이 옮겨졌고 굉장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금이 가치 척도의 역할을 했어요. 금으로 지불된 계약은 불변의 계약이었고 그렇게 해서 금은 국제적인 거래에서 널리 쓰이게 됐어요. 금이 돈으로 사용되면서 금은 문명의 근간이 됐고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금광도 생산을 멈추었다. 금이 없었다면 오늘날 서부 유럽의 성장을 재촉했던 무역도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자 제일 먼저 금 공급이 뚝 끊겼고 세계는 다시 소량의 금만 생산되던 천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나 금화가 처음 주조됐던 곳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의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와 함께 금화를 바탕으로 번성했다. 4세기 초 비잔틴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7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통용된 금화를 만들었다. 비잔트 금화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된 화폐였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화폐였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 이스탄불이다. 이곳은 사디스처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무역의 중심지였다. 콘스탄티노플은 북부 유럽과 러시아, 유럽 남동부의 대초원지대와 지중해,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완벽한 교차로에 위치했습니다. 10세기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는데 그 정도면 전성기 때의 로마 인구와 맞먹는다. 콘스탄티노플은 거리마다 넘쳐나는 상인들로 점차 부유해졌고 황제들은 황금색 둥근 지붕에 화려한 궁전을 지어 부를 과시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의 화려한 성공은 도전을 받게 된다. 막강한 경쟁자가 동방무역에 뛰어든 것이다. 중세 암흑기 동안 이탈리아 북부 아드리아 해안의 지리적 요충지에 로마 제국의 잿더미로부터 다시 일어난 한 도시가 크게 번창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은 오래전부터 무역의 요충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가 바로 그 중심이었죠. 동방과 중국과 서방을 잇는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문명이 발달했던 북아프리카와 모든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정복을 통해서 팽창하는 동안 베네치아인들은 상업을 기반으로 왕국을 세웠다. 1104년 베네치아는 조선업을 시작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조선업은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산업이 됐고 베네치아의 토대가 됐죠. 조립 라인의 선구자였던 베네치아는 지중해에서 조선업계의 중심이 됐다. 유럽 최대의 공장이었던 베네치아는 세계 최대의 선박을 건조했다.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세계 모든 항구에 배를 대고 동방의 비단과 향료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베네치아의 무역 수지는 언제나 흑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베네치아는 수입보다 수출이 훨씬 많았지요. 그 결과 많은 양의 금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제와 황제들은 모두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두 베네치아와 피렌체 사람들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지요. 프랑스 기사들이 주축이 된 네 번째 십자군 원정 때 그들은 베네치아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1202년 베네치아에 모두 모였던 십자군들은 약속된 돈을 베네치아에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88살 노인의 손에 좌지우지됐다. 베네치아의 총독은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었죠. 그의 이름은 엔리코 단돌로였는데 베네치아의 통치자였던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단돌로는 십자군의 수송을 자청했고 그것을 빌미로 십자군을 최대한 이용했다. 십자군이 성전을 논하는 동안 단돌로는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선도적 역할을 했던 베네치아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기독교 왕국을 구하는 성전을 버리는 대신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죠. 천년 동안 상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콘스탄티노플은 그 명성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러나 단돌로한테는 그저 눈의 가시였고
동방무역의 경쟁자일 뿐이었다. 동방무역은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에 그치지 않았고 실크로드의 마지막인 저 멀리 중국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익이 엄청난 통상로였죠. 따라서 그 둘이 충돌하리란 것은 어찌 보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리품에 현혹된 프랑스 십자군들은 베네치아인들과 합세해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 1204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자 대량 학살과 약탈이 이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900년 동안 정복당하지 않았으며 900년 동안 전 세계의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갑자기 무너졌죠.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무역을 해왔던 베네치아인들은 어디에서부터 약탈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성 소피아 성당을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다름 아닌 서양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약탈되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아름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던 보물의 일부는 약탈된 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분할될 때 베네치아인들은 동부 지중해의 항구를 차지했다. 이로써 베네치아는 세계 제1의 해상무역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1204년은 전 세계 해상무역을 평정한 최고 강국이 탄생한 해였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죠. 베네치아는 선박과 무역, 금을 기반으로 세워진 역사상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제국이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다. 당시 베네치아는 유럽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금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리알토 섬에서 아침마다 특별한 가격 협상을 벌인 뒤 오후에 배를 올려서 가격을 공시했어요. 상인들이 금과 은 가격을 매겼는데 현재 런던 금시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베네치아는 새로운 금화를 주조했고 그 후 4세기 동안 베네치아의 두카트 금화가 지중해 전체에 유통됐다. 두카트 금화는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서도 유통됐습니다. 따라서 베네치아 금화는 당시 국제 교역을 할 때 전 세계에서 유통됐으며 기준 통화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지였고 베네치아는 그 심장부에 위치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인이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인해 베네치아는 세계 무역의 주류에서 물러났다. 스페인 국왕의 원조를 받은 콜럼버스는 1492년 동방의 부를 찾아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모두들 남쪽으로 눈을 돌려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질 때 몇 사람만이 콜럼버스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지름길로 동방에 가서 금을 캐올 수 있다고 장담했으니까요. 콜럼버스는 누구든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동방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가 발견한 신세계에는 스페인이 세계 패권을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의 금이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전성시대도 영원하지 못했다. 16세기 말에 세계 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다른 나라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세계 지배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네덜란드와 200~300여 년간 대영 제국으로 군림했던 영국이 대표적이었죠. 대서양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베네치아에서처럼 대서양 연안을 따라 제국이 형성됐다. 런던에서 새로운 무역상들이 출현했고 새로운 금시장과 금화가 생겨났다. 베네치아 금화가 세계 시장에서 널리 쓰였던 것처럼 영국의 금화가 17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국제 통화의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통됐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에서 혁명적인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19세기 초 신생 독립국인 미국은 성장의 고통을 앓고 있었고
이제 경제는 더 이상 화폐 없이 발전할 수 없었다. 1800년대 미국은 후진국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상품 수출보다 상품 수입이 크게 앞선다는 걸 의미했죠. 그 결과 금화를 만들어야 할 금도 또 만들어 놓은 금화도 지불 대금으로 거의 빠져나갔고 미국에 남아있던 금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은행들은 지폐라고 하는 혁명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은행마다 각각의 지폐를 발행했죠. 공채를 발행하듯 찍어낸 은행권이 시중에 유통됐고 은행권은 언제든지 금으로 상환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행한 불안 지폐들은 가치 하락이 불가피했다. 은행에서 발행한 새로운 지폐는 언제든 금으로 상환할 수 있었다. 남북전쟁 전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은행권이 널리 사용됐다. 남북 전쟁 전 이민자들의 물결은 끊이지 않았고 경제는 빠르게 성장을 했죠. 금과 은의 공급은 필요 이상으로 넘쳐났고 은행들은 지폐의 공급을 늘렸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너무 많은 지폐를 발행했다는 데 있었다. 유통되는 지폐의 액면가가 금으로 상환될 수 있는 가치를 훨씬 초과했다. 본질적으로 당시 미국의 화폐 체계는 사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양의 금과 은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은행들은 금 보유고의 2~3배 되는 비율로 은행권을 찍어댔고 지불 능력도 안 되면서 은행권을 마구 남발했습니다. 은행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금으로 상환해달라고 하는 날엔 은행은 파산할 것이 틀림없었다. 1830년대 수백 개에 달하는 은행의 상황은 비슷했다. 그리고 1848년 미국 경제는 돌파구를 찾았다. 캘리포니아 금광이 미국을 세계 경제 중심지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금광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배가 당시 금수송을 맡았던 선박이다. 한 달에 2번씩 총 43번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캘리포니아의 금을 뉴욕으로 실어 날랐다. 1857년 여름 월스트리트는 44번째 금수송선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미국 경제도 오늘날과 비슷해서 호황도 있었고 불황도 있었죠. 그해 여름 7, 8월에 돈이 잘 돌지 않아서 파산하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양의 금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사람들은 금이 금융시장의 중심인 뉴욕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으리라고 기대했죠. 21톤의 금을 싣고 500명의 승객을 태운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뉴욕으로 향했고 승객의 대부분은 애써 번 금을 싣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9월 12일 밤 캐롤라이나주에서 250km쯤 떨어진 곳에서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허리케인을 만났다. 사흘 동안 세차게 퍼붓는 비속을 헤매다가 파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된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결국 기관실에 물이 차고 모든 것이 정지해버렸다. 희망을 잃은 승객들은 배도 금도 모두 포기했다. 마지막 순간엔 그 귀한 금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갑판에 서서 금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금은 무겁고 일단 물에 빠지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배가 물에 잠기면 사실 그 무게 때문에 금부터 처분해야 했습니다.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과 함께 침몰해버리면 공황이 일어날 게 틀림없었고 심각한 불경기는 불보듯 뻔했죠. 그 정도 금이라면 동부의 여러 은행들을 파산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침몰 사고로 1857년의 공황은 깊어만 갔습니다. 당시 경제 불황은 당분간 계속됐죠. 미국 경제의 활력소였던 캘리포니아 금이 모조리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한 나라의 경제가 오직 금에 의존하는 한 금은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 우려가 있었다.
1861년 4월 12일 단 한 발의 포탄이 미국을 남북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었고 화폐 부족으로 인한 경제 공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남북 전쟁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된 대부분의 돈은 은행에서 발행한 갖가지 은행권이었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미 미국엔 수천 가지의 은행권이 통용됐고 지갑엔 갖가지 은행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시내티 주립은행에서 발행된 것, 또 뉴욕에 있는 밀러스 무역은행에서 발행된 것들을 비롯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은행권들이 유통이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엔 은행권을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금화로 상환할 수 있었다. 연방 정부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1861년 당시만 해도 전쟁은 끝이 없을 것 같았고 전쟁 비용도 늘어만 갔습니다.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 은행으로부터 금을 빌렸기 때문에 은행은 충분한 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은행이 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정지했기 때문에 은행권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북 전쟁 동안 충분한 금을 보유하지 못했던 미국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뉴욕의 알브리지 스펄딩 국회의원이 혁명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은행가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그린백이라고 불리는 정부 발행 지폐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은행권과 달리 그린백은 금으로 상환되지 않았다. 100년 전엔 금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무조건 지불을 약속받은 증서나 마찬가지였어요. 반드시 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증서였죠. 미국의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뒷면에 금이나 은이 찍히지 않은 최초의 연방 정부 발행 법정 지폐였습니다. 간단한 인쇄기 한 대가 혁명적인 것을 만들어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이 쪽지 하나가 그만큼의 가치를 갖게 됐다. 지폐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단지 국회의 인가를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건 하지만 미국인들의 생활에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정부는 4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백을 발행했다. 이론상 1달러짜리 지폐는 금화 1달러의 가치를 지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문제는 돈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았고 자꾸 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금의 가치는 공급에 따라 정해졌고 금의 공급량은 해외 무역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1달러짜리 지폐의 경우 통화량을 국회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달러짜리 지폐를 금으로 교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로 뉴욕에 금 시장이 생기게 됐죠. 베네치아의 은행가들처럼 현금 거래자들이 1달러짜리 금화를 사기 위해 1달러짜리 지폐가 몇 장 필요한지 매일 금의 시세를 정했다. 그 간단한 거래 방식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기꾼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벼락부자가 된 은행가 GM 페스크와 시골 가게 점원에서 철도업계 거물로 변한 제이 굴드였다. 제이 굴드와 짐 피크스는 신흥 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철도 지배권을 둘러싼 월스트리트 소송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들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했죠. 뉴욕과 뉴저지주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판사한테까지 뇌물을 썼고요. 자기들 소유의 증권과 보석금만을 들고서 몰래 허드슨강을 건너서 뉴저지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1869년 봄 제이 골드와 잼 페스커는 금을 매점하는 훨씬 더 대담한 사기를 구상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더 많은 금을 사들이면 공급량은 줄게 돼 있다. 그 결과 수요가 몰리고 가격도 함께 뛴다. 금값이 오를 만큼 올랐을 때 그들은 금을 내다 팔았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불행하게도 금 시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실제로 유통되는 금의 100배가 넘는 양의 지폐를 발행했으니까요. 때때로 정부는 금값 안정을 위해서 금을 내다 팔았기 때문에 고울드와 피스크는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새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의 재정 정책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었다. 그들은 그랜트 대통령의 국고 정책을 간섭하기로 결정했죠. 그랜트 대통령이 보스턴까지 가는데 자기 소유의 증기선을 선뜻 내주었고 배 안에서 그린백과 금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그들의 의견에 반대했고 금 판매량을 줄일 계획도 없었다. 고울드와 피스크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배짱으로 밀고 나갔다. 그들은 재무부에 스파이를 심어둔 뒤 대통령의 처남한테 뇌물을 먹이고 기자들에겐 그랜트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금을 내다 팔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들의 계획은 효과가 있었다. 1869년 여름 내내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9월 말이 되자 금화 100달러에 1달러짜리 지폐 162장이 거래됐다. 대통령의 처남이 제이 골드 대신 작성한 편지를 보고 그랜트 대통령은 시대의 사기극을 눈치챘다. 골드는 브로커들한테 가서 조용히 금을 내다 팔라고 지시했고 시장이 한창 고조됐을 때 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랜트 대통령은 금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400만 달러치의 금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이 금을 팔기 시작했고 결국 금값이 땅에 떨어졌죠. 1869년 9월 24일 이날은 미국 역사상 검은 금요일로 기록됐다. 갑자기 금값이 곤두박질 치자 수천 명의 투기꾼들이 타격을 입었다. 골드와 피스크는 부자로 죽었지만 그들이 일으킨 경제 공황과 그로 인해 파산한 모든 사람들한테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됐다.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참사와 검은 금요일 사태로 이제 전 세계는 금본위 경제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화폐의 유통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어려운 금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했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죠. 그러나 세계는 아직 금본위 경제에서 벗어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골드러시로 인해 금이 전 세계의 조폐국으로 흘러들었다. 역사상 최초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인들에게 금화가 보급됐어요. 중앙은행 금고에 금이 가득 들어찼던 것도 아니고 금은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금화는 필수품을 살 때 현금처럼 사용됐고 그래서 1파운드짜리 금화나 5달러짜리 금화를 손자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는 사람도 있었죠. 19세기 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금화를 사용하거나 금으로 상환될 수 있는 지폐를 사용함으로써 금본위 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본위제의 전성기도 한 세기를 넘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비싼 전쟁이었다. 전쟁으로 금 보유고는 바닥이 났고 유럽은 금본위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대공황이 몰아닥쳤다. 1933년 3월의 어느 토요일, 세계 제1의 부자 나라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다. 미국인들은 은행으로 몰려들어 지폐를 금으로 상환해달라고 요구했고 단 일주일 만에 미국 금화의 15%가 자취를 감추었다. 은행 최악의 날이었다.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해갔다. 미국 전역에서 5천 군데 이상의 은행들이 파산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취임식 날 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시를 선포하고 모든 은행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24시간도 안 돼서 금본위 제도 포기 법안에 서명했다. Therefore, the United States must take firmly in its own hands the control of the gold value of our dollar. 1933년부터 1934년 사이 소위 제1차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유통 중인 금화가 모두 회수됐습니다. 장롱 속이든 어디든 금화를 숨겨둔 사람들은 모두 금화를 반환해야 했죠. 일주일 후
은행이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예금액이 인추덱을 초과했고 그렇게 경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금은 이제 더 이상 화폐로 쓰이지 않았고 주화와 지폐만이 법정 화폐로 통용됐다. 이제 금화를 주조하는 대신 정부는 발행한 지폐 가치에 해당하는 금덩어리를 저장해 두었다. 1달러치의 금은 1달러짜리 지폐 몇 장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돈에 대한 수요가 금 공급액을 훨씬 초과한다는 오랜 숙제가 남아있었다. 항상 똑같은 문제였지요. 겨우 이 종이 조각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인류 문명 전체를 위협할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은 패전의 영향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금 보유고는 바닥이 났고 화폐 가치도 땅에 떨어졌다. 독일 국민들에게 다시 옛 영광을 안겨주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한 히틀러에겐 무엇보다도 금이 절실했다. 먼저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939년에 금 보유고는 2억 달러 정도로 그리 많지가 않았고 그나마 그것도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들은 독일 마르크화로 외제 물품을 수입할 수도 원자재를 살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마르크는 가치가 없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었고 그들의 유일한 대안은 금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유럽 전체를 휩쓸면서 각 나라의 금 보유고부터 약탈했다.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3천만 달러, 1939년 폴란드에선 8,500만 달러어치의 금화를 몰수했다. 1938년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면서부터 금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면서 금을 모두 몰수했죠. 독일은 전쟁 초기부터 한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금을 탈취했습니다. 압수한 금은 모두 베를린에 있는 독일 국립은행에 저장됐다. 그러나 히틀러 천년 제국의 형세가 불리해졌다. 낮밤으로 계속된 연합군의 폭격으로 히틀러의 군사력이 파괴됐고 약탈한 금으로 이룩한 독일의 심장부 즉 산업의 하부 구조가 무너졌다. 1945년 2월 3일 900대가 넘는 연합군 폭격기들이 2,300톤에 달하는 폭탄을 베를린에 퍼부었다. 도시는 폐허가 됐고 독일 국립은행은 거의 파괴됐다. 1945년 2월 독일 국립은행 금고에 남아있던 모든 금은 트럭이 실려서 급히 프랑스로 옮겨졌거나 아니면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인 머커스로 옮겨졌던 게 분명합니다. 그해 봄 패튼 장군의 제3군 탱크 부대가 독일을 휩쓸었다. 그리고 4월 4일 마커스에 입성하면서 그들은 베를린에서부터 트럭에 실려온 엄청난 양의 짐이 포터시엄 광산 근처에 묻혔다는 극비사항을 입수했다. 궁금해하던 몇몇 미군 병사들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다. 광산에서 몇백 미터 내려간 지점에서 터널은 거대한 강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이 소식이 패튼 장군한테 전해졌고 패튼 장군은 강철문을 폭파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다. 곧 군 폭파팀이 도착했고 누군가 다이너마이트 반토막으로 문 옆에 있는 벽돌을 뚫고 들어가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7,000개가 넘는 자루 안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건이 들어있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유명 인사 3사람이 이 엄청난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다. 조지 패튼 장군과 그의 상관 오마르 블래들리 그리고 연합군 유럽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금덩어리들을 보았다. 8,000개 이상의 금괴와 2,000자루의 독일 마르크, 영국 파운드, 미국의 20달러 지폐, 그리고 수백 자루의 여러 나라 금화들이 쌓여 있었다. 금광 뒤편으로 걸어가던 패튼 장군은 또 다른 약탈품을 발견했다.
터널 뒤편에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에서 몰수한 금부치들이 여행 가방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은그릇이나 결혼 반지, 그리고 금리빨 같은 것들이었죠. 모든 자루와 트렁크엔 내용물에 대한 목록과 함께 멜머라고 쓰인 라벨이 붙어 있었다. 멜머는 독일 첩보기관의 장교였습니다. 강제 수용소를 다니며 금리빨과 결혼 반지, 금시계를 몰수해서 베를린으로 수송하는 일을 맡았던 인물이었죠. 전쟁 기간 동안 최소한 77번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멜머의 계좌에 있던 재산은 총 1억 달러가 넘었고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10억 달러 이상이었다. 그러나 멜머의 계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전쟁이 끝날 때쯤 독일은 정복한 여러 나라의 은행들로부터 5억 8천만 달러에 이르는 금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 중에서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을 스위스와 다른 나라로 이미 빼돌렸죠. 1946년 금의 일부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상위원회 측에 맡겨졌고 나머지는 원래 금을 뺏긴 나라에 되돌려주기 위해 연합국 위원회에 넘겨졌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의 폐허로부터 벗어났고 미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로 떠올랐다. 2차 대전 직후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국가들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금을 주고 달러를 사들여야 했다. 미국의 금 보유고는 급등했고 그 대부분이 맨하튼의 연방준비은행의 5층짜리 지하 창고에 보관됐다. 당시 그 많은 금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이나 되는 금이 맨해튼 지하에 보관돼 있었죠. 엄청난 양의 금 보유량을 기반으로 미 달러화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불 수단이 됐다. 나라들 사이의 부채는 달러로 지불됐다. 옛 로마의 베잔트 금화나 유럽의 금화처럼 이제 달러화가 기축 통화가 된 것이다. 20년 후 유럽의 경제는 되살아났지만 미국은 베트남에서 값비싼 전쟁에 휘말렸다. 부유해진 유럽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달러가 미국 재무부로 들어왔지만 미국의 금 보유고는 점차 줄었고 달러화에 대한 신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닉슨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고 이제 달러와 금의 교환이 정지됐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 닉슨 대통령 때에 와서 끝난 것이다. 화폐와 금의 연동은 영원히 끊어졌고 이제 신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일단 닉슨 대통령이 화폐와 금의 연동을 끊어버리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훨씬 자유로워졌죠. 단지 서명 하나로 2000년 전 리디아에서 시작된 경제의 거대한 중심축이 무너졌다. 오늘날 지폐는 점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뉴욕에서부터 도쿄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달러가 넘는 모든 금융 거래는 지폐나 금이 아닌 단순한 숫자 교환으로 끝이 난다. 돈은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은행에 가서 내 돈 좀 보자고 안 하죠. 은행에선 통장에 숫자만 인쇄해주거나 자동화기를 통해 잔액이 이 정도라고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금화는 2000년이 넘게 사용됐지만 지폐를 사용한 지는 200년밖에 안 됐다. 돈이 그저 추상적인 존재로 돼버린 지금에도 우린 여전히 금고에 금을 가득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금인 것에 불과합니다. 금고 안에 보관된 금과 예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카드 회사나 대출 담당자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젠 상품입니다. 큰 통에 담긴 휘발유나 창고에 가득한 타이어처럼 금도 단지 하나의 상품일 뿐이죠.
그러나 신용카드가 일반화되지 않았고 돈의 가치가 매우 낮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여전히 금만큼 귀한 게 없다. 중동이나 아시아, 인도의 시골 지방에서는 여전히 금이 유통되고 있으며 중요한 교환 수단으로 여겨진다. 금은 곧 돈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은 최고의 화폐였습니다. 영국의 왕들과 여왕들이 금을 필요로 했던 것도, 베네치아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도, 콘스탄티노플에 금이 모인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금은 곧 돈이었으니까요. 비잔트 금화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된 화폐였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화폐였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 이스탄불이다. 이곳은 사디스처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무역의 중심지였다. 콘스탄티노플은 북부 유럽과 러시아, 유럽 남동부의 대초원지대와 지중해,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완벽한 교차로에 위치했습니다. 10세기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는데 그 정도면 전성기 때의 로마 인구와 맞먹는다. 콘스탄티노플은 거리마다 넘쳐나는 상인들로 점차 부유해졌고 황제들은 황금색 둥근 지붕에 화려한 궁전을 지어 부를 과시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의 화려한 성공은 도전을 받게 된다. 막강한 경쟁자가 동방무역에 뛰어든 것이다. 중세 암흑기 동안 이탈리아 북부 아드리아 해안의 지리적 요충지에 로마 제국의 잿더미로부터 다시 일어난 한 도시가 크게 번창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은 오래전부터 무역의 요충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가 바로 그 중심이었죠. 동방과 중국과 서방을 잇는 무역의 거점. 세계의 대륙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사디스는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부피 큰 물건들을 싣고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과 군인들로 항상 넘쳐났다.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한테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으로 급료를 지불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금전적인 가치가 있고 휴대하기 편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은 사디스로 흘러들어오는 팩톨러스 강에 있었다. 바로 주위의 산에서 씻겨져 내려온 사금이었다. 기원전 550년경 마이다스의 손을 가졌다는 전설적인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금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왕은 화폐를 주조했고 또 화폐의 가치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왕이 화폐의 가치를 보장해 주었죠. 왕은 이것으로 양가죽 10장을 살 수 없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양가죽 10장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화폐의 가치를 정했습니다. 이 작은 노란 금속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화폐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화약을 살 때도 낙타 2마리와 교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었고 거래 대금. 알렉산더 대왕은 군인들에게 금화를 지불했고 로마는 금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로마에 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지방의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금이 옮겨졌고 굉장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금이 가치 척도의 역할을 했어요. 금으로 지불된 계약은 불변의 계약이었고 그렇게 해서 금은 국제적인 거래에서 널리 쓰이게 됐어요. 금이 돈으로 사용되면서 금은 문명의 근간이 됐고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금광도 생산을 멈추었다.
금이 없었다면 오늘날 서부 유럽의 성장을 재촉했던 무역도 함께 사라졌을 것이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자 제일 먼저 금 공급이 뚝 끊겼고 세계는 다시 소량의 금만 생산되던 1000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나 금화가 처음 주조됐던 곳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의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와 함께 금화를 바탕으로 번성했다. 4세기 초 비잔틴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7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통용된 금화를 만들었다. 금을 지불할 때도 화폐를 이용하는 게 절차가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때때로 은 같은 다른 금속으로 주화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금이 가장 귀중한 금속이었다. 역사상 금은 가치의 척도였습니다. 금에 관한 한 종교나 언어의 장벽도 없었고 1g의 금은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또 남아프리카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역시 1g의 가치가 있었어요. 지중해 공통의 화폐로서 사디스의 금화는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 주었다. 사디스의 금화는 아시아에서 고급 실크와 향료를 들여올 때 사용된 최초의 화폐였다. 금은 무게나 부피에 비해서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아주 작은 양의 금화만 갖고 다녀도 높은 값어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은 아주 효과적인 화폐였고, 따라서 금화는 수천 년 동안 화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간단한 거래의 형태가 2500년 동안 국제무역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현대 경제의 초석이 됐다. 주화 주조 기술이 유럽과 아시아에 널리 퍼졌고 이제 금화가 주화의 일반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금, 이것은 부와 권력의 만국 통화이며 대제국의 초석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귀금속이다. 금과 화폐의 역사는 5대륙에 걸친 6000년의 방대한 대서사시다. 베네치아 대운하에서부터 캘리포니아의 금광까지, 아시아의 무역 항로에서부터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소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사에 버금가는 수많은 얘기를 남겼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금은 화폐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화폐의 개념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였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은 향료나 음식, 가축처럼 가치 있는 물건들로 물물 교환을 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성행한 거래 방식이었지만 물물 교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일이 멀리까지 가축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더 나은 방법이 필요했다. 그 해결책은 기원전 600년경 리디아의 수도 사디스에서 등장했다. 리디아는 부유한 고대 왕국이었다.